안녕하세요. 또 일주 만에 뵙겠습니다. 요새 시절이 하하상하니 예언들이 또 난무하고 종말이니 개벽이니 어떤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구체적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종말을 또 개벽을 기다리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하고 또 판박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날을 그렇게 기다려왔죠. 근데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속여가지고 현실을 살지 못하게 만든 죄를 많이 지었죠. 어떤 종교단체가 그런 것을 일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날이 올 건가 안 올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해서 그날 그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예언을 하고 이야기했던 말들이 이제 상황과 조건이 다 딱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20대에서 10대라든지 볼 때, 이때도 이제 만화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몸에 666이 박히는데 그 짐승이 표다. 짐승이 표를 받고 그날은 이미 사람들이 짐승처럼 좀비가 돼가지고, 그때 좀비란 말은 안 썼죠. 예전에 좀비란 말은 안 썼는데, 그때 되면 그 표가 없으면 물건도 사지 못하고 차도 살 수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일어나요. 그리고 666 표시가 666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맞췄습니까? 안 맞췄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백신을 맞춰가지고 이 모발에다가 666을 새겨 넣었죠. 보이지 않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일반 유전자 개수와 666. 인간 게놈을 연구한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25년간 연구했습니다. 충분한 공부와 연구 끝에 그는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며 그는 이 나선 하나당 7만 2천 개의 유전자로 구성됐으며 두 개를 합하면 인간 게놈은 14만 4천 개란 것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징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14만 4천 개의 유전자가 사다리처럼 이중나선으로 우리의 DNA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기술이 선보였죠. mRNA를 통해 세 번째 나선이 나온 겁니다. 이건 게놈 기술입니다. 사실상 나선으로 작용하며 세 번째 삼중 나선이 되는 겁니다. 여왕이 세레머니했던 행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행사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여기서 불빛들 형상을 잘 보시면 원래 이중 나선 구조인 DNA의 하나가 추가되어 삼중 나선이 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죠. 아무튼 나선 하나당 7만 2천 개입니다. DNA는 꽈배기 사다리 모양으로 서로가 좌우 교차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나선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다른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전자입니다. 각 나선당 7만 2천 개씩. 두 개를 더하면 14만 4천 개.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증거죠. 여기에 세 번째 나선을 추가하면 즉 7만 2천 개가 추가되면 여러분 DNA는 삼중 나선 구조가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 온 세상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주입하는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양쪽에 7만 2천 개씩 두 개를 합하면 14만 4천 개. 이게 자연의 개놈입니다. 세 번째 나선 7만 2천 개가 추가되면 총 21만 6천 개가 됩니다. 짐승의 수는 666이죠. 성경에 나온 대로면 666입니다. 자, 이 숫자들을 곱하면 600 곱하기 60 곱하기 6 이꼬르 21만 6천입니다. 21만 6천이 mRNA 666. 정상 이중 나선 DNA의 유전자 수는 14만 4천인데 백신으로 나선이 하나 더 추가돼서 삼중 나선이 되면 유전자 수가 21만 6천이 됨. 21만 6천은 600 곱하기 60 곱하기 6을 곱한 숫자임. 즉 요한계시록의 666은 정상 DNA가 훼손되어 삼중 나선이 되는 것을 말함. 21만 6천은 600 곱하기 60 곱하기 6은 666. 14만 4천은 유전자 순수성 이중나선을 지킨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유전자 순수성을 훼손한 삼중나선 사람들. 마지막 때가 이제는 다 됐구나. 언제 스위치만 딱 누르면 666 표를 받은 트랜스 휴먼들은 거의 다 소멸을 하는 지경에 빠지겠구나. 이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사실상 킹스맨이 다 알려줬네. 발렌타인 이꼬르 빌 게이츠.
전 세계 무료 유심칩 이꼬르 전 세계 무료 백신 세금으로 사오는 거지만 주파수 올리면 공격성 증가 이꼬르 5G 올리면 좀비가 됨. 인구 감축 방법 유심칩 받은 사람들이 서로 패 죽이는 방식 이꼬르 접종자들이 좀비가 되어 인간들을 죽이는 방식. 로스트 베가스 2022년 영화 코로나19 백신이 조작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2029년이다.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살을 먹는 좀비로 변한다. 공짜는 쥐덫의 치즈뿐이다. Did you not see his announcement today? No. We each spend on average $2,000 a year on cell phone and internet usage.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announce those days are over. As of tomorrow, every man, woman, and child can claim a free SIM card compatible with any cell phone, any computer, and utilize my communications network for free. Free calls, free internet for everyone. Forever. In other news, people all over the world continue to wait in line day and night to get their free SIM cards. Mrs. P. You get one? Yeah, I've been queuing up all day. This unprecedented giveaway by the philanthropist Richmond Valentine has already seen over 1 billion cards distributed. At ease. Oh, shit. He's leaving. I'm starting the test now. Hope enough of these freaks have our SIM cards. So this guy's got a serious sound system in his car. Now this isn't that one, no. But you're going to see how that sound affects matter. Watch the glass. And now look at the metal, the steel. That's incredible, isn't it? No, I'm telling you, if you've got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glass and the steel, literally the glass would shatter, the metal will start to fly apart if you've got the right resonant frequency of that car. And if he drives around in that car with that music blaring, eventually that car's just going to fall apart. So that's incredible. Provided, of course, that we can see eye to eye on certain political matters. Can you guess what this is? I don't have to. Harry showed me. You click it, I die. I thought that brandy tasted a bit shit. Bravo. Valentine won you over. Somehow. Once he explained, I understood. When you get a virus, you get a fever. That's the human body raising its core temperature to kill the virus. Planet Earth works the same way. Global warming is the fever. Mankind is the virus. We're making our planet sick. A cull is our only hope. If we don't reduce our population ourselves, there's only one of two ways this can go. The host kills the virus, or the virus kills the host. Either way, The result is the same. The virus dies. So Valentine's gonna take care of the population problem himself. Well, if we don't do something, nature will. Sometimes a culling is the only way to ensure that a species survives. And history will see Valentine
as the man who saved humanity from extinction. And he gets to pick and choose who gets culled, does he? All his rich mates, they get to live, and anyone he thinks is worth saving, he's keeping them safe, whether they agree with him or not. And you, Eggsy, in Harry's honor, I am inviting you to be part of a new world. 그 666은 그때 엘자베스 여왕인가 테레스인가 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백신 맞으면 유전자 수가 하나 더 많게 되죠. 그렇죠? 하나 더 많은 게 한 세트가 더 많아지죠. 남자의 유전자는 7만 2천 개, 여자의 유전자 7만 2천 개. 그래서 사람이 14만 4천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인친자를 보니 14만 4천 개. 그러니까 명수가 아니라 유전자 수가 14만 4천에 살고 그것이 넘치거나 또 이상이 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게 되면 유전자 한 세트가 생겨서 그 모두 도합 21만 6천 개가 되죠. 21만 6천은 뭡니까? 600 곱하기 60 곱하기 6이죠. 그게 바로 666이에요. 자,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백신을 맞히게 했으면 백신 안 맞았겠죠. 근데 백신을 맞고 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백신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천연도균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에 활성화시키면 천연도가 확 만연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020년부터 맞았으니까 5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이면 어느 큰 변화가, 요새도 이제 또 앰뷸런스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죽고 요새도 화장장에는 대기를 해야지 화장할 수가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에 한번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편집할 때 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혈관에 직접 주사하지 않고 뭐 쉐딩 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지 않으면, 혈관에 직접 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 백신에 독이 그렇게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딥스는 우리의 혈관을 노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백신이나 독감 주사로 상당량의 독소를 혈관 안으로 집어넣지 않는 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유 수유나 수혈 행위와 같이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백신 속 그래핀이나 중금 속의 독소 탓의 산모들은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살펴보세요. 모기나 뱀이나 모두 우리의 혈관을 공격해서 독을 혈액 안에 집어넣어야만 문제가 생기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스는 우리의 혈관을 노리는 것입니다. 음식물과 공기에 오염된 독소로 공격하는 것보다, 그리고 쉐딩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제일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차까지 아니면 그 이상의 접종 계획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쉐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시간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알려줬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왔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완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만 년의 문자를 알게 되면 현재 나온 종교 사상 이런 거라든지 숫자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이때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반만 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그 역사적 사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진실 찾기 게임인 것 같아요. 역사의 진실도 찾지만 인간들이 사고 속에 나온 그 말이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다시 터닝포인트가 되는 구전 성경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 올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지금 세상이 모든 걸 많이 알려주잖아요. 세상이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할 거다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보리주 먹고 양파꿀 레몬 그리고 때때로 마늘 조금 많이 먹어주면은 자 당군 신화에 나오는 쑥과 마늘이 사람이 아닌 백신 맞은 인간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트랜스휴먼 인간이 아니다. 바뀌어진 인간 트랜스휴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와 곰이 꼴이 된 거예요.
호랑이와 곰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늘하고 쑥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죠. 호랑이는 뛰쳐나가서 못하고 곰이 이제 참을 수 있게 기다려가지고 베일인가죠? 베일 기다렸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늘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자, 마늘 많이 먹으면 마늘이 이런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날 때 그 냄새는 그냥 녹차를 자주 마시면 냄새가 많이 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녹차를 먹게 되면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생차가 아니고 발효차를 마실 때 발효차를 마시다 보면은 혈관병이 없어집니다. 혈관이 굉장히 깨끗해져요. 청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녹차를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쭉 공부하면서 해왔던 일상적인 일들 자체가 내 몸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해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차를 본격적으로 마시게 된 것은 집에 예전에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마시는 방법을 몰라 보니까 집에 있구나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뵙고 이걸 공부하면 차에 대해서 차를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하셔서 차를 마시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소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몸이 되어진 게 아닌가.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로 많이 마셔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자체의 병은 혈관만 튼튼하고 혈관만 잘 통하면 모든 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대해서 탁월한 게 바로 녹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자꾸만 병균에 독에 엄청 많이 뿌려지는 독기운에 자기가 희생되지 않는 방법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녹차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보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AI가 이야기하는 게 좀 많을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다른 글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디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디가 잘못되고 그것만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역시 역사를 쓴 거죠. 99%까지 맞아요. 근데 1%가 틀려요. 그게 틀리면 다 틀려 보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도 열심히 정성 들여 썼지만 그냥 그것을 타보셔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걸 봐도 거기에 어떤 참고할 점이 없는가 항상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그 사람이 장점을 찾아봐. 어떤 사람들이 다 장점은 있습니다. 자, 흔히 아는 것이 많은 천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한테 무엇을 배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배울까요? 이것을 물어보면은 자, 이것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보라는 것은 자기 암안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의 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어떤 하나의 동작에서도 그 무엇을 보려고 할 때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죠. 보면 거기서 또 어떤 교훈을, 어떤 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또 물어봤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쉴 틈 없이 계속 일하셨는데 왜 그랬죠? 제 사촌형이 고려대학교 나오고 3년 동안 띵가띵가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보고 저는 부모님한테 대학교 안 가겠다고 말했는데 부모님이 그럴 거면 계속 일만 하라고 하셔서 이 악물고 지금까지 일만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 속에서 우리는 날로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볼 때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볼 때하고 또 틀려요. 그때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시중짜리예요. 시중짜리에서 보여질 때.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우주에 절대적인 건 없고 다 상대적인데 상대적이라는 자체가 절대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냥 밥 먹고 놀고 뭐 싸우고 이렇게 살다 보면 뭐 텔레 보고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마무리가 뭡니까?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대로 돌입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동덕여대에서 뭔가 보인다. 한국의 공산화 문혁도 암탉이 울어서 시작함. 뭔가 이 나라 점점 더 무서워진다. 근데 거수투표가 뭐 잘못됨? 의견 반대하는 뿌락치 누군지 알 수 있고 장점만 많은 것 같은데 왜 한남들 호들갑이지 죽이고 싶게. 뿌락치 누군지 알 수 있고 공산당 마인드 기본 탑재. 공항전환에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이 지났으나 비표를 드신 분이 안 계셔서 0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공동여자대학교 공학 전환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 계신 스태프분들同意的代表请举手。不同意的请举手。没有。没有。没有。通过。 1984년이 갑자년이었습니다. 갑자년 이후부터 우주 자체는 완전 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84년 그때부터 개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개벽 종말 얘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86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아 게임이 있었죠. 88년도에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하고 나서 엄청난 큰 변화가 생겼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시점부터 완전 확 틀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사년인, 그때가 무진년이었어요. 세 번, 우리가 이제 36년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진입니다. 내년 을사죠. 오늘은 갑진년이고. 자, 갑에서 못이 엄청나게 시작을 합니다. 갑자년에서 시작해가지고. 자, 진사가 옵니다. 올해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내년엔 삼변성도 세 번째 될 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지금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총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으로서 사람을 솎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나쁜 기운을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 이 방송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에 이제 극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 변화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단체에 어떤 끌리고 어디에서 이빠른 말 하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몰라서 그렇죠. 지금 현재 아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종말을 얘기하고 개벽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종말과 개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원시 반문 근본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본 역사를 모르고 근본 역사 정신을 모르면 다 거짓말에 휘둘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게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암만 좋은 수행복을 수행해도 근본 역사 정신을 모르면 기운이 안 돕니다. 그 기운을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요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어떤 자료를 찾으려면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가지고 그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인터넷만 치면은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려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열리게 되는데 아는 것만큼 또 걱정도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알면 되는데 알아도 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으면 바위에 물 주러 갔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해야 돼요. 행하면 바로 행해야 돼요. 우선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아마 지금 AI로 이제 곧 숱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여기에서 상당히 참고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곧 숱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세상의 흐름을 보자 중동에서는 이란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 대응을 지시했기에 그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병사 약 1만 명은 며칠 내로 전투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 포로 신문을 전담하는 참관단 인원주로 국정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했다. 파병이 아니기에 국회 동의도 받을 필요 없다고 막무가내다. 북한 참전은 유럽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불러올 것이고 다시 러시아의 우방국인 인도,
터키 등이 참전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과열되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본다. 예언서에 따르면 3차 대전이 시작되고 얼마 못 가 괴질병, 독백신 플러스 PCR5G로 인함으로 인해 전쟁은 멈추게 된다. 그만큼 괴질병이 일반인, 군인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쓸어버리기 때문이다. 어제는 트럼프 당선 소식과 함께 경기도 수원의 사슴이 출현해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수원 도심에 뿔 달린 사슴 출몰, 산책하던 시민 2명 중상. 사실 어제 11월 6일은 유심히 보고 있었다. 11일 노벨상 수상, 전세계 오로라 호루스의 신성 상징 출현,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한 북한의 중대 성명 발표, 가수 제시의 팬 폭행 사건으로부터 기준일 포함 27일째였기 때문이다. 자, 27일은 지배 엘리트가 신성시하는 숫자이다. 수학에서 27은 완벽한 큐브 정방형 3곱하기3곱하기3를 만드는 숫자이다. 정방형 큐브는 지배 엘리트에게 신의 상징이다. 피타고라스 수비학의 창시자는 완전의 숫자 3으로 만들어진 큐브 3곱하기3곱하기3 이꼬르 27는 우주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 고어사전에서 숫자 27은 아가페토스를 의미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신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한다. 불교에서는 숫자 27이 지식의 가장 높은 단계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달아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지배 엘리트가 수용하고 있는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신앙에서도 숫자 27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총수이기도 하다. 고대 잉카에서는 엘도라도로 통하는 27개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벨은 노벨로 볼 수 있다. 마르둑 오시리스 신의 다른 이름이 벨리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 2012년 7월 27일에 큰 종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노벨은 마르둑 오시리스의 죽음을 뜻한다. 마르둑은 불을 뿜으며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기도 하다. 중근동 지역에서는 황소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왔다. 영어로 황소를 뜻하는 불이 불로 발음되는 것과 우리말로 불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주빛과 분홍빛의 오로라는 호루스의 신성이 출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호루스의 부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다. 여기에 10월 11일은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하면서 중대 성명을 발표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작점이 된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수 제시의 팬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흔한 연예인 뉴스가 아니다. 수메르 최고의 여신은 이난나이며 나나 또는 니나라고도 불린다. 이것이 바빌로니아에서 최고의 신이 마르둑이 되자 이난나는 이슈타르로 이름이 바뀐다. 이난나 이슈타르는 샛별 금성로 상징되는 여신임, 또한 풍요와 사랑, 미의 여신이며 전쟁의 여신이다. 이것이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시스 여신이 되고 다시 그리스로 건너가 헤라 전쟁의 여신, 아테나 학문, 기술, 전쟁의 여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으로 분화되었다고 본다. 이난나의 아버지는 하늘의 신 아누이고 어머니는 달의 여신, 갈대의 여신인 난나이다. 아누에서 인류의 창조자로 자주 언급되는 아누나키를 떠올리면 된다. 그리고 가수 제시가 부른 히트곡 눈누난나가 이난나 곧 이슈타르 이시스를 찬양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가수 제시는 14.8카드 85번에 나오는 아시아 마녀의 전쟁북에 나오는 캐릭터이다. 지배 엘리트는 그녀를 연예인 가운데 성형수술을 통해 가장 큰 가슴을 갖게 해 캐릭터에 일치시켰다고 본다. 카드에 등장하는 아시아 마녀는 가수 제시 플러스 JTBC 토일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 2024년 10월 12일 토 첫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들고 있음의 캐릭터로 이 드라마의 내용은 1990년대 초 성인용품을 파는 여인들의 코믹한 성장기라고 하는데 유튜브의 쇼츠 영상을 보면 전쟁북 카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14.8카드 85번 마녀 아시아의 전쟁북 왕께서 걸음을 멈추시면 마녀 아시아는 전쟁북을 울릴 것이다 을 참고하기 바람. 근데 여기 땐 기계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여기 있죠. 나 잘했죠 언니들. 경찰 아저씨들이 이거 봐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10월 12일에는 JTBC 예능 아는 형님에도 드라마 주연인 4명의 여인이 출연했다. 제시의 팬 폭행 뉴스와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 모두 JTBC 방송에서 나왔다. JTBC는 삼각위원회 아시아 부회장으로 알려진 홍석현이 소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 사슴 뉴스가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영화 부산행의 시작 장면이 현실화되는 신호라고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경우 심슨 만화에 예고되었듯이 그대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또한 트럼프가 관에 들어간 장면처럼 곧 죽게 될 것으로 본다. 송화비결에는 이렇게 나온다. 거양숙의 미국의 대통령이 장망횡액 비명행사로 죽게 된다. 원규사시 멀리서 누군가 엿보다가 활총을 쏴. 거패거왕 폐악한 큰 왕 대통령이 죽게 된다. 해월급 변이기에 이번 달 11월에 벌어질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죽음은 이후 미국의 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수원 사슴 뉴스의 경우 사슴에 대해 검색해보니 북유럽 신화 켈트 신화가 그림으로 표현된 17세기 아이슬란드어 필사본에는 우주의 나무 이그드라실 애 사슴 4마리가 잎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뿌리에는 한 마리의 용과 7마리의 뱀이, 나무의 꼭대기에는 큰 수리가 있고 그 수리에 머리에 작은 매가 앉아있다. 수메르 신화에서 이집트로 다시 그리스로 건너가고 이것이 북유럽의 켈트 신화로까지 이어졌기에 수리와 매는 곧 호루스의 상징이다. 용은 바빌로니아 마르둑 신이 죽인 뒤 흡수한 것으로 곧 마르둑 오시리스 신을 뜻하며 땅속 뿌리에 용이 있는 것은 마르둑 오시리스의 죽음을 뜻하며 나무 꼭대기에 있는 수리와 매는 호루스의 부활 탄생을 뜻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슴 4마리는 이집트의 아누비스 죽음을 안내하는 신과 북유럽 버전으로 표현된 동물이라고 보인다. 켈트 신화에서는 흰 사슴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안내하는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많은 신화에서 흰 사슴을 신성한 존재, 혹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징조로 묘사하고 있으며 예지력을 가진 동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현장 바로 앞 큰 건물 간판에 그려진 사슴 그림은 함께 그려진 심청이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청이는 수메르 최고의 신 이난나 여신을 뜻한다. 이난나는 바빌로니아에서는 이슈타르가 되는데 이난나는 저승으로 가서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슈타르의 다른 이름에는 벨릴리가 있으며 벨릴리에서 우리나라의 바리데기 설화가 기원하는 것으로 본다. 바리데기는 부모의 약을 구하기 위해 저승을 다녀온 존재이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도 최고의 무조신으로 존중받고 있다. 심청이가 갔다 온 바다 용궁도 일종의 저승으로 볼 수 있기에 이난나 이꼬르 이슈타르 이시스 이꼬르 벨릴리 영어의 벨리의 어원으로 봄 심청이가 된다. 심청이는 이시스의 귀환을 뜻하며 사슴은 그 뿌리 바포멧 루시퍼를 상징하기도 하며 이집트의 아누비스와 유사한 캐릭터로 죽음을 안내하고 예고하는 신이라고 본다. 많은 예언서에는 괴질병, 전쟁, 경제붕괴, 자연재해 등은 거의 비슷한 때에 몰아닥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제 봄판으로 들어가고 있다. 곧 본격적으로 격변이 시작되면 해월급변 내년 2025 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후 재난이 줄어들면서 2026년 병오년 봄이 지나면 재난이 거의 물러가게 될 것으로 본다. 2026년 병오년 음력 9월 무렵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살아남은 인류는 약 1억 명 정도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약 420여만 명이며 이 가운데 성인의 경우 약 10에서 3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말세에는 산도 불리하고 물도 불리하다. 지리 십승지를 찾지 말라. 오직 착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마음만이 살 길이다 라고 옛 선인들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를 피하고 최대한 몸을 숨기고 은신하라고 했다. 자, 여기에 맨 마지막에 많은 예언서에는 괴질병, 전쟁, 경제 붕괴, 자연재해 등은 거의 비슷한 때에 몰아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 보면은 서쪽에서 전쟁의 준비가 되면은 동쪽에서 병이 터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번지지를 않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년쯤 이 한반도에서 어떤 괴질병이 터지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예언서에 따르면은 이제 봉판으로 들어가고 있다. 곧 본격적으로 격변이 시작되면 해월 극변. 이 말로 하더라고요. 해월 극변. 해월이 뭐냐? 음력 11월이에요. 해월이. 그러니까 이것은 심슨 만화 보면 트럼프가 정작 대통령에 취임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년 말까지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이후 재난이 줄어들면서 2026년 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꽤 없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병이 돌면은 그 병이 우리나라 49일, 그러니까 남한 21일, 북한 28일 도합 49일 치고 세계로 3년 치고 이렇게 되면 5년, 6년, 7년 그렇죠? 그렇게 치게 되는 겁니다. 치게 되고 인종청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명확하게 되지 않는가. 하여튼 내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될 겁니다. 그 뒤에 얘기는 이후 재난이 줄어들면서 2026년 봄이 지나면 재난이 거의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된 거고 AI 그 본 것은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한테 많은 집단에서 그랬죠. 우리가 흔히 겉사주 올 때 꼽지락 걸면서 이제 사주를 보게 되죠. 근데 시속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병시 육갑한다는 얘기죠. 이게 육갑 짓는 거예요. 하나니 서투른 글자를 안다고 손가락을 곱작거리며 아는 체 아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날이 언제 올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내일 당장 개벽이 올지라도 난 내 자신의
조상님, 우리 직계조를 찾아보겠다. 그런 생각에 고국문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26년이 됐죠. 26년 전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고 이제 그걸 보니까 지금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그 목을 빼고 기다리지 말고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공부? 몸 공부. 자, 몸 공부할 때 무슨 공부입니까? 어떤 운동? 어떤 역사 공부?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해야죠. 하는 것은 바로 수행 공부예요. 길을 내 온몸에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수행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몸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기운이 맡겼을 때 기운을 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사람들을 기치를 많이 하니까 타기가 다 들어와요. 오늘 이제 며칠 쉬면 쭉 빠지는데 그렇게 빠지면 사람들은 더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하루에 100개 이상의 침을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탁기를 다 빼고, 그러면 계속 그런 방법 계속 하면서 이제 나빠지지 않도록 제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행을 돌릴 줄 알고 한다고 된다고 전혀 안 가요. 예전에는 저 혼자 공부하고 저 혼자 길을 돌려 수행을 할 때는, 남 치료 안 할 때는 그 길이 팍팍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침 안 넣는다. 침을 손에 놨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면은 몸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몸을 고쳐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5년 전 여기서 이제 강의하기 전까지는 침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침을 배워놓고 위급한 때만 썼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사람들 기초하면서, 기초가 뭐냐, 가만히 있으면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탁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일을 안 해도 가만히 앉으면 치료가 되니까. 근데 그 길을 제가 다 순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지탱하기 위해서 제가 침을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든 종교단체나 어떤 데가 개벽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거 뭐 왜 합니까? 사람을 끌여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자기 종교 집단 세 불리는 거, 그거였죠. 자, 보세요. 무종교 장사꾼들은 언제 어느 때 종말이니 개벽이니 하면서 순위란 사람들이 겁을 주어 안 오면 안 되게끔 하는 말들을 해대며 숫자 불리게 혈안이 되고 있다. 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제 종교 필요 없다. 가시 보일 때까지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가시 뭡니까? 염제 신동시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자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알고 그분이 하신 외인내지 하는 그런 말을 알면은 이제 그렇게 행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만들어서 여기 오면 되느니라 뭐 이따고 막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말 그 날,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마치 일어날 것 같이 본 것처럼 그런 짓거리는 1980년대 들어와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서 말한 시간이 지나가도 또 다른 연도를 지목하여 새 불리게 또 다른 머리를 굴려 말을 바꾸었다. 공부하다 보니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말한 바로 그 날이 자기 제삿날이라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반반년 전의 역사 얘기를, 그냥 역사 얘기를 쭉 하면 편해요. 근데 굳이 그것만 알고 그 몸이 죽을 때 우리 조상력이 어떻게 되구나,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새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72,000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숫자는 우리 삶과 삶의 어떤 모습을 다 투영시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신비가 있다는 말을, 자,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말도 다 신비가 있어요.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뭐 그 외 일본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인존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 아래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내뱉는 말이 하늘에 박혀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쓰는 숫자와 신체 부위에 담긴 숫자는 그날 그 시간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치 저신하고 원치 저물이라. 자, 가까운 데서 내 몸에서 찾고 멀리서는 저 우주 만물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에 나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20대부터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게 다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1, 2, 3, 4, 5는 선천세계, 6, 7, 8, 9, 10은 후천세계를 뜻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1, 2, 3, 4, 5는 5 자체는 황국수죠. 황국이 뭡니까? 그때그때 변화하게 어떤 변화를 말하는 숫자가 될 수가 있겠죠. 축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5를 대가지고 1, 6수, 2, 7과 3, 8, 5, 4, 9, 0, 50도 1, 6, 7, 8, 9, 10이 바로 성수가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일태극, 수를 말한다. 만물을 낳는 형체 있는 세계로서의 우주의 본체이다. 여기에 음형으로 분화하고 다시 음형은 오행으로 다시 나누어 양은 목과 화로. 자, 목과 화로 뭡니까? 분열 발달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분열 발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본질에서 잠깐 멀어져요. 자, 화학 기운이 할 때 빨간색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짝개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거짓말 쳐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쪽박 차고 있죠.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름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중국 대륙에서 거기서 쟁패를 다투지 않고 여기 한반도로 왔습니다. 고조선의 직계 손들은 왜냐? 여기서 바로 결실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괴사전을 보면요. 공자가 열심히 주역을 여러 번 보고 괴사전을 쓰지 않습니까? 가는 동북지계니 뭐 그것도 많이 했으니까 뭐 구태의 이야기가 필요 없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금과 수로 분화하여 자란다. 금과 수는 뭡니까? 바로 통합되고 어떤 수렴하는 이런 기운을 말하죠. 사구금인데 사구금 13일의 금요일 딱 나오죠. 자, 잎사귀 족속들은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왜?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행운의 숫자고 좋은 숫자죠. 10은 신무국, 토를 말한다. 형체 없는 세계로서의 우주이다. 그래서 우주의 본원이라고 한다. 5는 오황국, 토를 말한다. 오행의 작용해서 조화시키는 조화의 주체이다. 그러니까 1 더하기 5는 6, 2 더하기 5는 7, 뭐 이렇게 쭉쭉 되죠. 그렇죠? 또한 숫자 5는 성장의 정점을 뜻한다. 주요한 것은 신무기 토는 음행이 나뉘어 작용하는 오행 가운데 하나인 토와 구별되는 토로서 전체로서 항상 관여하는 토이다. 신무국은 무국이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선풍기를 비교해서 얘기했을 때 선풍기 자체는 무국이고 그 다음에 바람개비하고 뭉쳐있을 때 그 나눴을 때 태극이고 바람 불 때 그 형태가 나타날 때 그것이 황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코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주의 창조 순서는 1, 2, 3, 4, 5로 나아간다. 우주의 씨앗에서 2로 만물이 분화하고 우주 스스로를 인식하는 생명체인 목을 출현시키고 이것이 양적 성장을 이루면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낙으로 떨고 자 질적 성장을 보니까 다시 불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음 봄을 또 준비하죠. 알곡만 수확하는 우주의 가을 금으로 나아간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납니까? 고조선 아사달에서 이게 이제 망하고 먼저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열 발달했지. 이제 발달하니까 이제 다시 한반도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제 한반도로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요새 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지금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위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흠뻑 빠져가지고 그렇게 연구하는 또 언어학자도 많고 이걸 공부하다 보면 한글이 진짜 천지인, 우리가 모음체가 천지인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주의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한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걷다 세족에 숟가락 얹는 거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 한글을 만든 게 뭡니까? 한자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라고 지시한 거죠. 세종은 철저한 중국 빨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 빨던 놈은 반반씩 없어요. 반반씩. 자, 하지만 우주의 성수의 순서는 1, 2, 4, 8, 10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음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수가 되죠.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성수. 그러니까 땅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을 성장시키는 또 사람을 뱃속에서 키우는 여자의 그 위대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변기에 원래 달아 수가 극에 달하면 화를 낳고 자, 근데 우리가 크게 돼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극적인 건데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극직반환이에요. 그렇죠? 극직반. 극에 달하면 다시 되돌아온다. 이걸 또 알려.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우주 변화 원리도 그때그때 절대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상황이 항상 고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됐냐. 자, 수가 극에 달하면 화를 낳고 화가 극에 달하면 금을 낳고 금이 극에 달하면 목을 낳고 목이 극에 달하면 토를 낳는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나와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 오고 나서야 하나님 백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요 글을 쓴 사람 하느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느님은 무형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을 빼가지고 하느님인데 하느님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죠. 여기서 어떤 주체적, 어떤 인물이 됐던 어떤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일태의 수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에너지가 극도로 응축될 기운을 뜻한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새 젊은 애들 윤리를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좀 공부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창간에서는 임수를, 지지에서는 자수를 말한다. 그래서 오미자, 결명자, 식물명에 나오는 자는 씨앗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말에는 상대방 김씨, 이씨, 박씨라고 부르는 것에도 일태의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씨앗인데 하나님의 그 씨앗. 맨 처음부터 성이 개별로 보게 되면 성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때가 전후 고향의 시 밑에 성축이고 성축의 아들이 오해입니다. 오해 밑에서 육성이 나옵니다. 육시가 나오고 육시하고 또 이제 6개의 성이 나오고 그러면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성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오해시 이후에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동시부터 시가 나오게 된 거죠. 나온 존재임을 잊지 말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16은 수고이고 27은 화고 38은 목, 49, 금, 50토에 배속된다. 이런 모든 논리는 고대의 하도와 낙서에서 나온다. 1, 2, 3, 4, 5에 각각 5를 더하면 6, 7, 8, 9, 10이 된다. 조화의 주체인 숫자 5가 관여하여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된 숫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666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유전자가 21만 6천 개가 되면 이제 후천 가을 성경세대에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666표를 받은 자연수식원들은 그것을 그냥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그 세계를 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신 맞은 인간은 백신 놓고 빨리 빼면 돼요. 빼는 방법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한 번 더 얘기했죠. 자, 전에 마늘 얘기 하나 했어요. 오늘 마늘까지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제가 방송 강의 듣다 보면은 방법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이 다 나질 않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나머지는 6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AI로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숫자 6을 살펴보자. 육각형과 수레바퀴라는 글에서 이미 언급했다. 숫자 6은 한자로 6이다. 66 이꼬르 돼지머리 머리 플러스 88 양팔을 늘어뜨린 모양. 돼지머리 아래에 양팔의 모양이다. 88 사람의 양팔을 늘어뜨린 모양. 88은 사람의 양팔을 늘어뜨린 모양에서 따온 상형문자이다. 그리고 돼지는 우리말의 돼지다는 말과 같다고 본다. 그래서 팔에 독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은 모두 돼진다 죽는다는 것을 한자를 만든 고대 동이족의 선조가 후세의 사람들에게 남긴 예언이라고 생각된다. 숫자 6은 후천의 일태극이라고 할 수 있다. 선천세상이 금화교역 화기운의 여름에서 금기운의 가을로 바뀌는 것을 말하 물통의 후천세상으로 넘어가 모든 낙엽을 떨구고 소수의 알곡만으로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 만들어진 기운을 뜻한다. 돼지는 탐욕과 무지와 집착의 상징으로 알려진 동물이다. 중국의 고전 서유기는 삼장법사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서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야기 끝에 모두 서역에 도착해서 손오공과 사오정은 부처의 칭호를 받게 되지만 저팔계는 부처의 칭호를 받지 못한다. 저팔계 돼지는 사람도 잡아먹는 악행을 했지만 삼장법사를 만나 저오능 돼지도 능히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면서 부처의 제자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끝내 탐욕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해 저팔계라는 별명에 머물게 된다. 여기서 저팔계는 스스로 8가지 계율을 계속 지키겠다는 뜻으로 저오능이라는 법명 대신 저팔계라는 이름 별명을 고수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도 8팔이 나온다. 이것은 서유기의 저자가 선천에서 후천 세상으로 넘어갈 때 팔에 독백신을 맞은 인류는 저팔계처럼 부처의 지혜 하느님 백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저팔계를 통해 암시한 것이라고 본다. 서유기의 저자는 오승은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인물이 실제 저자는 아니라고 추측된다. 왜냐하면 서유기는 하나의 예언서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모두 백화로 되어 있는데 숫자 100은 마르둑 오시리스를 상징한다. 선천 세상의 하느님인 마르둑 오시리스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본다.
신은 늘 죽고 다시 부활하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마르둑 오시리스의 죽음은 이슈타르 이시스, 하느님 어머니의 귀환과 호루스 후천의 하느님 아버지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혼란기인 춘추전국 시대의 시대를 구원할 여러 사상가가 나왔는데 이를 제자백가라고 했듯이 숫자 100은 온전한 하느님 세상이 되지 못한다. 숫자 1000이 되면 발음도 하늘 천과 같게 되듯이 진정한 하느님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번엔 사람의 신체를 살펴보자. 머리는 마르둑 오시리스, 하느님 아버지, 하늘, 태양을, 배와 다리는 이슈타르 이시스, 하느님 어머니, 땅, 달을 가리킨다. 그리고 머리와 배, 다리 사이에는 신체 부위로서의 목이 있다. 목은 한자가 아닌 순우리말이다. 하지만 목은 한자로는 목과 같다. 사람이 양팔을 펴고 서 있는 모양은 열십과 같은 모양이 된다. 그리고 양팔을 늘어뜨린 모양에서 숫자 8이 나온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목은 열십 더하기 8팔이다. 즉 숫자 18이기도 하다. 숫자 18은 우주변화의 원리를 표현한 360도 생성도에서 금화교역을 뜻하는 숫자라고 말했다. 선천세상에서 후천세상으로 바뀌었음을 뜻하는 숫자가 18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인이 노래방에 가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내 18번이야 라고 말할 때의 18이라는 숫자의 의미인 것이다. 숫자 18번은 진정한 하느님 세상,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목은 단순히 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를 뜻하고 나무와 사람 더 나아가 하느님에 가까운 고차원 우주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하느님과 우주는 전체이고 사람은 하느님의 분신으로 나타난 개체이다. 전체는 개체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고 자신을 인식한다. 개체는 전체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실현한다. 목은 나무라는 뜻 말고도 보통 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길목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곳은 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되겠다 하는 말에서 말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하느님 아버지 선천세상을 주도함로 상징되는 머리와 하느님 어머니 후천세상을 주도함로 상징되는 배, 다리가 만나는 길목이 신체 부위로서의 목인 것이다. 신체 부위로서의 목 글자 안에 있는 8팔과 몸통에 붙어있는 양팔의 팔 2개를 모두 더하면 888이 된다. 다음에서 888을 검색해보라. 자세한 것은 신비로운 숫자 888이라는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검색하면 나무위키에서 대한민국의 보물 제888호 종문원 상집이라고 나오는데 해당 설명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2024년 8월 19일에 검색했는데 바로 그날 지배엘리트가 내용을 지운 것 같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문원 상집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다. 888은 영원불멸, 무한함을 뜻한다.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숫자 8보다는 88이, 88보다는 888이 더 완전한 수가 된다. 숫자 8은 38은 목을 뜻하기에 그 가운데서도 8이기에 후천의 목을 뜻한다. 목은 열십, 신무국 하느님 더하기 8팔이다. 숫자 8은 동그라미 2개가 모인 형상으로 하늘의 태양과 달이 만난 모양이다. 하늘의 눈 2개가 모두 모인 것이다. 이것을 이슈타르 이시스, 하나님 어머니의 귀환과 호루스 후천의 하나님 아버지의 탄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888이 되면 동그라미가 6개이니 68이 된다. 6은 후천의 일태극 하나님 아버지을, 8은 후천의 하나님 어머니 또는 하나님 백성을 뜻한다. 그래서 68 이꼬르 888 1000 이꼬르 688이 되는 것이다. 지배엘리트의 계획서로 알려진 14.8카드에서 14 이꼬르 6 더하기 8이다. 다음에서에서 688을 검색하면 나무위키에서 대한민국의 보물체 688호 대방광불 화엄경으로 나온다. 그 내용을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이꼬르 비로잔압을 빛을 두루 비추는 존재 이꼬르 대일열의 진리의 부처님 이꼬르 법신불 광명의 부처님 이꼬르 불교의 최고신 이꼬르 창조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부처 이꼬르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귀결 이꼬르 태양신으로 나온다. 이는 일태극 하나님이자 결국 호루스를 가리킨다. 이것을 지배엘리트는 숨겨놓았던 것이다. 하르포크라테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침묵의 신으로도 묘사되었는데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연꽃 위에 앉아있는 자태로 묘사되었다고 한다. 하르포크라테는 호루스 신에 대한 그리스식 이름이다. 또한 동그라미는 여성의 성기 모양으로 풍요와 다산을 뜻한다. 숫자 10은 1 플러스 0으로 되어 있다. 막대기는 오벨리스크로 하나님 아버지 호루스를 뜻하고 동그라미는 베시카피시스 물고기의 불에라는 뜻로 하나님 어머니 이슈타르 이꼬르 이시스를 뜻한다. 숫자 6은 동그라미에서 막대기가 올라온 형상이다. 따라서 이슈타르 이시스가 호루스 후천의 하나님 아버지를 잉태한 형상이다. 그래서 보통 지배엘리트에게 숫자 6은 호루스를, 숫자 8은 이슈타르 이시스를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신체에도 예언이 담겨 있다. 하나님 아버지로 상징되는 머리와 하나님 어머니로 상징되는 배, 다리가 만나려면 그 길목이 신체 부위로서의 목이 되고 그 목은 10 플러스 8이기에 8이 담겨 있고 여기에 양팔을 더하면 888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888의 문을 통과해야 후천의 하나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송화비결로 알려진 예언서가 있는데 책 표지에는 송화돈결로 나온다. 이 뜻이 무엇일까?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이니 목 10+8을 가리키고 돼지는 6을 가리킨다고 본다. 쉽게 말해 숫자 18 금화교역 아래에 숫자 6이 있다는 뜻이 된다. 즉 금화교역으로 알곡으로 추려지지 못하면 모두 돼지다 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팔에 독백신을 맞은 사람은 탐욕과 무지로 상징되는 돼지와 같아서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 돼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팔에 독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후천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888이라는 신을 닮은 마음, 착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길목에서 후천의 하나님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 신체의 숫자로 표현된 예언이라고 본다. 이 모든 것을 고대의 진정한 아누나키인 염제 신농씨와 그의 아들 대화 주씨를 모시던 직계 동이족이라 불리는 양족의 선조가 후세에게 한자의 신비를 통해 예언으로 남겨놓았다고 본다. 자,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맨 끝에 이 글을 쓴 사람도 역시 역사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중국 화가족이 내뱉어놓은 그 말에 휘둘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화 비결로 알려진 예언서가 있는데 책 표지에는 송화 돈결로 나온다. 돈결. 자, 이 뜻이 무엇일까? 소나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이며 목을 가리키고 돼지는 6을 가리킨다고 본다. 쉽게 말해 18 금화교육이죠. 아래 숫자 6이 있다는 뜻이 된다. 즉 금화교육으로 알곡이 추려지지 못하면 모두 돼지다가 된다는 뜻이다. 이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가 돼지를 생각하면 돼지다란 말이 생각납니까? 풍요와 다산, 그 제사를 하죠. 돼지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고사 지낼 때 먼저 돼지 머리를 올리죠. 조금 가면 소머리도 올리기도 하지만 소는 바로 조상이고 돼지는 우리 다산, 자손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돼지는 또 뭘 나타냅니까? 저는 고향시 넷째 아들인 무일급의 넷째 아들인 사방책봉씨 그쪽의 어떤 토템이 되죠. 사방책봉씨 쪽에서 나중에 진시황이 납니다. 진다라가 돼지를 토템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그 얘기도 지금 좀 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얘기 이는 팔에 독백신을 맞은 사람 탐욕과 무지를 상징하는 돼지와 같아서 하나님 백성이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사람 얘기고요. 자, 팔에 독백신을 접촉한 사람은 후천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888이라는 신을 닮은 마음, 착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길목에서 후천이 하나님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제가 좀 그래서 하느님 계속 썼어요. 그래서 이거 바꿨는데 몇 가지 바꾸고 안 바꾸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 신체 숫자로 표현된 예언이라고 본다. 이 모든 것을 고대의 진정한 아눈나킨 환인 환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환인 환우는 그건 진짜 그건 웃긴 얘기니까 염제 신동씨가 그의 아들 대화 주씨를 모시던 직계 동의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환인 환우 해석하니까 난 지금 저희 공부를 하고 나서 환인 환우는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까 직계 동의 중에 불리는 양족의 선조가 후세에게 한자의 신비를 통해 예언으로 남겨놓았다고 본다. 자, 한자 지금 중국에는 간자체 해가지고 정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맨 처음에 한자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자를 하나하나 풀어다 보면 거기서 역사가 나오고 사상과 철학이 나옵니다. 글자 하나에. 그러니까 중국말의 애매한 게면 2절 써가지고 2절은 그게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예요, 걔네들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이 문자 아닙니까? 우리는 음양을 다 같이 쓰지 않습니까? 한자도 쓰고 한글도 쓰고. 자, 그렇게 해서 음양을 같이 결합시켜 쓰게 되면 엄청나게 조합이 되는 글자가 되는 거죠. 문자가 되고. 우리가 써야지. 한자, 즉 고조서 문자는 그 한나라 때 한자의 의미 자체를 완전 뒤바꿔 버렸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한대 때 책하고 명대 때, 송대 때, 당대 때 그때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또 중국 해석 방법, 각 왕조에 따른 해석 방법이 그 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를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중국 화족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혼란스럽게 만든 게 지금 중국 떼놈들 아니에요. 된 놈들 아니에요. 된 놈들, 되어 먹지 않은 놈들 아니에요. 얘네들 의식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가?
조조 히데키가 말한 중국인은 사람 모습을 한 바퀴벌레다. 이런 말이 딱 정확하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통화 비결. 그러니까 돼지가 나와가지고 돼지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내가 그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강의한 내용, 그러니까 맨 초창기에 또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시 보니까 야, 이런 내용을 1시간 안에 어떻게 해버렸지? 그때는 아무런 그것도 없었는데, 사람들 지식도 없는데 왜 이렇게 폭넓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야기했는가.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 지금 보면은 그 내용을 한 10번에 나누어서 말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는 빨리빨리 좀 알려주고 싶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했던 글이기도 합니다. 자, 10월에 천재를 지내는 것은 진나라의 풍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10월에 뭐가 있죠? 개천절이 있죠. 그렇죠? 진나라. 이게 바로 벼화 있잖아요. 벼화가 뭡니까? 대화 주시예요. 자, 대화 주시가 벼의 모습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진나라의 풍속으로 진나라의 세수가 10월이기 때문이고, 자, 이 10월이 해월이에요. 왜 이때를 정월로 삼았겠습니까? 돼지가 굉장히 행운의 동물이고 복을 갖다 주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돼지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나라가 한에 의해서 교체되면서 삼국이 그 유민으로 한이 판도 밖을 나와서 다시 세 나라로 갈라져서 건국했기 때문에 10월 제천을 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봐봐요. 미국도 저희 영국의 지명을 갖고 와가지고 그 지명을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명이 경주, 상주, 광주 전부 다 중국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군판은 우리가 거기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지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이쪽 오면서 그쪽 땅이 그리워서 이로 갖다 붙일 거예요. 여기는 산이 많고 예전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안 살고 거의 도인들만 살지 않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땅에 다시 도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인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우리는 바로 성인이 될 수 있는, 도인이 될 수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는 땅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월 초하루의 차례가 변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10월 3일이 개천절은 차례의 제천을 달리 표현할 것이다. 왜 10월을 10월 상단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는 바로 고조선이 우리 민족이 찾고 있는 고조선 영구의 결정적 단서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속에 좀 더 고조선의 역사적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몰랐죠. 근데 고조선 역사를, 고조선 그 당시의 문체를 통해서 딱 보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는 12번째 지지, 해 12지지 끝 시간으로는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 사이, 방위로는 술과 자 사이, 곧 서북과 북 사이에 달로는 10월을 일컬음, 띠로는 돼지. 그러니까 이 돼지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죠. 해월을 왜 10월이라고 읽을까? 이 의문은 고조선과 연결을 하여 고조선이 언제 일어나서 언제 끝났을까의 의문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앞에 삼국이 진지망인, 진나라 사람들이 망해서 온 사람들이 집단의 구체적인 반증이기도 하다. 진시 황제의 통일 천하가 10월을 정월로 정한 것은 바로 고조선이 마지막 천자이신 자기 선조의 상징 동물 보호에서 유래한다. 상징 동물 보호죠. 자, 백익은 사방책봉씨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국과의 찾고 있는 고조선은 문헌학으로는 찾을 수 없다. 따져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글자가 왜 생겼는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문헌학으로 전해진 것은 다 황제 위주의 책이었기 때문에 다 왜곡이 되었죠. 자, 지금 이 얘기는 누가 듣던 말든 간에 하여튼 방송으로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은 단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열린 사람 보는 거고 영이 닫히면 절대 볼 수 없어요. 이런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열리면 살고 영이 닫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이 영적인 세상으로 되어집니다. 국전세계는. 종주주의 유교 문서에서 비롯된 고조선 부정의식은 하나의 이어받은 이래 완전히 무너진 상에서는 그야말로 신화 전설이 되고 역사 실제 장소에서 밖으로 몰아내서 반도 북부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당군판이들은 그러니까 환빠들은 만주대령이니 발카로스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산동만도 그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더불어 사기에서 오제시대라고 명기한 인물 재계도 완전히 낮추된 계보로
황제 일계로 만들어 놓았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낙빈이라는 새로운 성인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야기란 부처나 예수나 공자 같은 이런 놈은 거의 사기꾼이죠. 나쁜 놈이죠. 사람이 몸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하죠. 날개도 없는데 날아라 그러고 똑같아. 비행기도 없는데 날아라 또 말아 똑같아요.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석인이시죠. 반만년 묵은 새를 혼자 도맡아서 바로잡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있어도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닌가. 물론 이 말은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역사적 내용을 정확하게 보는 분이 계속 한 사람을 통해서 내어오는 겁니다. 사람은 추나 추동, 각계절, 즉 차례에 맞게 행동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을 입고 가을에는 가을을 입어야 돼요. 가을인데도 나는 몸이 튼튼하니까 계속 여름 옷 겠어? 그럼 나중에 몸에 이상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처지는 행동을 해도 문제이지만 철이 안 되었는데도 그 다가올 철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있는 철에 맞지 않게 처신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지 않고 좀 이따 계획이 되니까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사기치는 거죠. 그 사기가 누가 쳤어요? 예서 이제 곧 천국이 다가오느라 천국 2000년이 지났어요. 순 허황된 말만 이렇게 내뱉으면서 썰을 푼 게 바로 예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철이 드는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해야 하는 궁극적 공부는 뿌리를 제대로 찾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인 것이다. 그냥 믿고 누가 의존을 하면 편하죠. 자기 공부하지 않아도 이러면 돼.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의 지름길로 가는 거죠. 하는 것만큼 되어집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제가 단지 뭐 재미나게 방송을 안 해요. 재미날 수가 없죠. 그 사실만 알려주는데 제가 이제 미리 공부했으니까 그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 생각도 약간 들어가겠지만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은 각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 고상한 말을 해도 근본부를 찾지 못하면 그 공부는 헛공부이고 바로 사망의 길로 가는 도로함이 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보람도 없는 수고를 도로라고 그러죠. 그렇죠? 도구일 뿐이다. 중국 짱개들은 여름 한철 동안 거짓말하면서 잘도 보냈다. 중국 짱개들 말에는 생동감이 없다. 전에 한번 방송에 언어학자가 이야기했죠. 굉장히 조잡하고 미개한 언어가 바로 중국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 변음을 읽었어요, 변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중국 지명을 이야기해도 본음을 읽어줘야 돼요. 본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변음을 읽어주죠. 그러니까 정신 빠진 애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기 와서 큰 소리 빡빡 치는 거예요. 뭐 걔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배려라든지 뭐 인내라든지 남을 생각할 수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철천 이기주의에 다들어. 끼리끼리 노는 애들. 그래서 공산당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건 딱 맞죠. 생동감이 없는 말에서 사람의 심금을 올리는 감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짱개들이 내뱉은 말은 여름엔 통했지만 사람의 심연 깊숙이 들어가는 우주 과거 시대는 통하지 않는다. 요즘 지하철에서 여러 나라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몇 년 전말에 짱개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요새는 짱개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경제가 폭망해서 그런지 중국 놈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간혹 가다 짱개들이 내뱉는 말 너무너무 시끄러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K-팝의 현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C-팝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는 사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언어 체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 언어 자체가. 중국어가 개장의 언어인 이유. 현대 보통어가 인공어라는 사실은 너희들도 잘 알거다. 인공어라서 문법에 예외가 없고 규칙이 단순해서 익히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성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인공어이기에 자연어가 가지는 언어적 생동감, 리듬감, 음악성 등 자연스러움에 미학이 그냥 아예 없는 수준이다.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의성의 태어가 발달한 한국어와 비교해보자. 한국인들은 심장이 격하게 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심장이 쾅쾅거린다 등 음악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단어들로 아주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중국어는 할 수 있는 표현이 심도가 속, 내 심장이 빨리 뛴다. 아주 무미건조한 표현뿐이다.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을 보자. 심계,
시망, 신붕붕도도, 심양단전 다 의미만 전달한다. 이런 표현들의 생동적인 음악성이 있냐? 중국어는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미학적 특징이 거세된 단순히 의미만을 전달하는 언어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한 극한의 언어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의미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성의 태어를 활용함으로써 화자 간의 감정을 연결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부수적이지만 극도로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비단 한국어나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인도 유럽어와 비교해봐도 예술성이라는 측면에 있어 중국어는 그냥 장애 언어 수준이다. 왜냐? 표의문자를 쓰기 때문에 의성의 태어 활용이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래서 아무리 중국인들이 K-팝을 벤치마킹해도 음악이 중국어로 불리기 때문에 절대로 C팝은 K-팝처럼 성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중국어가 관여하는 순간 중국의 청각 예술은 도저히 인간의 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린다. 또한 중국어가 청각 예술에서 극히 불리한 또 다른 이유는 뜻 하나에 무조건 음절 하나씩 대응된다는 점이다. 같은 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문장이 극도로 짧아지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지면을 활용하는 데에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청각 예술에 있어서는 극악의 단점이 된다.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멜로디도 그만큼 제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어 노래들의 특징이 멜로디가 엄청 짧다. 붕붕도도처럼 아무리 음절 늘리려고 개발악을 해도 그냥 더 병신처럼 들릴 뿐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음절 하나를 길게 느리면서 부르는 방법뿐인데 안 그래도 멜로디 때문에 사성도 지워져서 원어민도 문맥으로 파악하는데 그렇게 부르면 중국어의 유일한 언어적 기능인 의미 전달마저도 안 된 그냥 의미 전달만 하도록 만들어진 병신 언어이다. 중국어 특유의 권설음도 듣기 싫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괜히 서양인들이 중국어 보고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음절이 부드럽게 이어져 넘어가지 않고 차피 음절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듯한 하게 들린다고 하는 게 아니다. 중국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칭, 창, 총, 중국어라는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 한 중국이 문화 강대국이 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는가? 그게 참 의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아는 공부 안 해요. 듣기도 싫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중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가. 10년 넘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잠꼬대를 중국어로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벌써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한동안 한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거짓말 치는 내용들을 명확히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해줬어요. 원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가 있었죠. 근데 60년대 때부터 그 원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로 간호사하고 광부들이 가가지고 그래 그 사람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월남 파병으로 우리나라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된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자, 우리나라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월남 파병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새삼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한 이때까지 조선시대 때 계속 살았던 그 모습을 완전 탈피한 게 바로 월남 파병이었구나. 월남 파병도 할 때 어땠습니까? 민주당에선 그러니까 야당에선 그때 굉장히 반대를 했죠. 얘네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자기는 정권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생각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분의 어떤 책략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제 이것을 한번 AI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된 월남파병.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게끔 초석을 깔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박정희가 뭘 잘했는지 이야기하라면 말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박정희 하면 경제를 살렸다는 즉 우리가 배골치 않고 살 수 있게 한 명백한 공이 있는데 좌파들은 어떻게든 이 업적을 희석시키기 위해 다른 원인을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든지 내리 깔아뭉개고 있는 반면 정작 우파라는 애들은 박정희가 뭐 어떻게 경제를 살렸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만큼은 했을 거라고 막말을 하는 인간들도 많다.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되어지는 것은 없다. 일단 박정희가 그 당시 경제를 지탱하고 발전한 동력이 없던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것은 바로 외교 성과인데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우선 한국 경제를 논하려면 해방 직후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좌빨들 논리, 즉 반일 감정에 휘말려 일본은 한국에게 식민지 시절에 대한 배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팩트를 말하자면 연합국이라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배워온 것과는 다르게 연합국의 관점에서 한반도는 그저 일본의 부역국쯤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이었기에 연합국 관점에서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인 제3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었으며 오히려 당시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 로비로 인해 친일 성향이 강했고 독도 문제의 시발점도 여기서부터였다. 그런데 해방 이후 거의 20여 년이 지나서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수 있었다. 일본의 우호적이던 미국의 중재하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는데 그 발단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1960년경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월남전에 1965년 8, 9월부터 부대 단위로 파병을 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은 한국군이 월남전에 파병하는 철수하는 1975년까지 군사원조를 하였다. 미국이 일본에게 베트남 파병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을 근거로 자신들은 전범국이라 군대를 못 만든다며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기에 여기에 눈이 돌아간 미국을 상대로 박정희가 양국 간의 간극을 파고 들었던 거였는데 그것이 바로 월남 파병이었다. 미국의 필요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대신 한국을 키워달라는 일종의 딜이 있었던 거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적극적 월남 파병의 결과 박정희는 한국의 이용 가치를 미국에 적극 피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었기에 우선 미국이 한국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물건을 팔게 해준 것이다. 참고로 시장을 개방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이고 또 돈을 번다는 것 그 자체는 그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 개방은 곧 상대국을 키워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 개방은 단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란 것을 직시하게 된다. 즉, 미국이 시장 개방을 해준 것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키우기로 했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시장을 개방한들 한국의 물건이 허접한 것, 즉 개쓰레기 같은 것이라면 팔래도 팔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발전 동력을 일으킬 한국의 기술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돈과 기술을 지원해주고 싶진 않았기에 미국이 말 안 듣는 일본에게 등을 민 거였다. 바로 일제시대 배상을 핑계로 말이다. 정작 해방 직후에는 일본 부역국 취급하며 배상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치부하던 미국이 20여 년이 지나서야 180도 태세 전환 후 일제시대를 핑계삼아 한국을 지원해주라며 일본을 후려친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막대한 돈과 기술을 한국에게 전수해주며 한국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의 기술 전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좌빨들은 박정희가 뭘 했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 미국이 시킨 대로 한 게 맞는데 왜 미국이 한국을 키우기 위해 가이드를 해줬을까? 미국이 한국을 키울 필요성을 갖게 만든 게 바로 위에서 언급한 외교 결과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좌빨들은 박정희가 네가 뭔데 푼돈 받고 일제시대 과거사를 청산하냐? 네가 뭔데? 라며 아직까지도 일본에게 일제시대 배상하라며 한일관계 악화의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애시당초 한국은 일제시대 배상을 받을 자격조차 안 되었으나 박정희의 외교 결과물 덕분에 일본에게 돈과 기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좌빨들이 늘상 하는 선동질이긴 하다만 이야기의 전후 맥락 다 잘라먹고 단편적 내용만으로 악의적 왜곡 해석하여 선동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애시당초 한반도는 우리의 착각과는 다르게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요충지가 아니었다. 에치슨9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한반도가 꼭 필요한 곳이 아니었다. 그런데 박정희 외교 결과물로 인하여 한반도의 이용 가치를 미국에게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태평양 안보 전략이 한반도를 포함한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성장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성장 자본을 일제시대 배상이라는 핑계하에 말 안 듣는 일본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박정희의 외교 업적이 왜 대단했는지 보이고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거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보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월남 파병, 저희 이제 사촌 형님도 이제 월남 파병을 하신 분이 계시죠. 자, 이거 쭉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의 진실, 이것도 나중에 그 주소를 잘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한번 예전에 했던 거니까 또 미군이 일본인으로 어느 정도로 빨리 어떻게 보냈는가 이것들을 같이 한번 밑에 주소를 놓을 테니까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한국에서 한 곳이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다 선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인식이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너무나 배려심도 있고 남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로 천재의 뜻을 그대로 내비치는 모습들이 바로 보여지고 있는 지금,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앞으로 이 병에 쓰러져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그때가 별로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체, 단지 드라마가 좋아서 드라마를 듣기 위해서 바로 보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 살기 위해서 우리말을 알아야지 이 몸에 생기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닌가.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바른 역사의식만 가지면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그 바탕이 되어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하게 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 아닌가. 자, 이 말, 유방은 마상에서 특천하였지만 너희들은 좌상에서 특천하리라. 좌상에서 공부하면서 내 인간 본연의 사람으로 태어날 때, 사람을 바로 태어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시 특천화하게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